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ETF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커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수수료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ETF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면 댓글이 이제 뭐 거기도 많이 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가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남기십니다. 제가 이제 알아서 찾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걸 표시를 안 했을 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 ETF는 수수료가 비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르거든요. 뭐 수수료가 비싼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뭐 동일한 지수를 갖고서 만든 ETF들, 뭐 자산 운용사가 다른 것들, 이제 그런 경우는 성과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수수료를 저렴한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물론 거래량이 얼마가 많고 뭐 어떤 등등등 뭐 이런 거 따지면서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성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뭐 액티브 ETF라든가 커버드 콜 ETF라든가 테마형 ETF는 저는 수수료보다는 정말 이게 얼마나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이 성과를 정말 잘 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수수료에 그렇게 뭐랄까 그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고나 할까, 오히려 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실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ETF 4종을 이제 성과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수수료랑. 근데 이제 세 개는 그냥 이제 지수 따라가는 ETF고요. 하나는 액티브 ETF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비교가 조금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얘기의 그 예시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비교했고, 하나는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뭐 이걸 했습니다. 이 세 종목을 보면 이제 뭐 다 똑같이 나스닥 100을 따라가고 있고, 이제 총 보수만 갖고 이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에이스가 0.07, 뭐 타이거가 0.07, KB스타가 0.02예요. 근데 이제 실부담 비용 합치면은 이제 뭐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지금 이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액티브잖아요. 이제 펀드 매니저가 많이 개입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총 보수가 0.8입니다. 뭐 0.07도 있는데 0.8이니까 뭐 10배가 넘게 비싼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총 보수가 0.19, 0.18, 0.2인데 얘는 1.45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한 5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거는 이제 더 나죠, 차이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1개월 성과로 보면 뭐 이제 이 세 종은 비슷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니까 9.79, 9.77, 9.83이니까 뭐 거기서 거기인 거고, 1년 나스닥 참 많이 올랐습니다. 44%가 올랐네요. 44%가 올라서 뭐 대단한데, 이 액티브 ETF는 얘는 1개월로만 놓고 봐도 여기서 한 3% 이상 플러스가 났죠. 그리고 지금 69%입니다. 69%. 여기 44% 이랬는데 거의 25% 정도가 수익이 더 난 거죠. 액티브. 얘도 나스닥 10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수수료보다는 이 수익률에 관심이 확 가시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나스닥 100 종목들은 다 이제 종목 수가 100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나스닥 100이니까. 근데 얘는 종목 수가 37개밖에 안 됩니다. 37개밖에 안 되고, 구성 종목을 보시면 뭐 엔비디아가 요즘 뭐 워낙 탁월하니까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나스닥 100 액티브만 조금 다른 종목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TSMC나 일라이릴리, 이 비만 치료로 유명한, 그리고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때문에 엄청 올라왔죠. 코인베이스나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구성이 좀 다른 상태에서 성과가 이제 아까 앞서서 보셨듯이 그런 차이가 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 비중을 살펴보니까, 이제 IT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50%대 뭐 이렇게 비슷한데, 나머지 쪽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헬스케어, 아까 노보노디스크나 엘라이릴리 쪽이 좀 더 올라가 있고, 경기 소비재는 오히려 적고, 필수 소비재도 적고, 근데 금융 쪽은 또 상대적으로는 많아요.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소재 부동산 쪽은 아예 없습니다. 산업재도 조금 상대적으로 적고, 유틸리티 적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제가 지금 요거 뭐 광고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1도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 조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 빼놓고는 정말 뭐 소액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을 보면 이거 4개인데 왜 그래프가 2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똑같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지수 따라가니까 똑같아요. 여기 뭐 이 1년 동안 44% 거의 거기서기 때문에 여기 차트가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얘랑 차이가 지금 69% 여기서 쫙 벌어지죠. 특히나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부터 쫙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지금 한 요때쯤 상장했기 때문에 이 뒤부터 이제 좀 시장이 바뀌는 걸 보고 공격적으로 아마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달리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쫙 벌어졌어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이 좋은 거니까 이거 사세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보다는 사실은 저는 성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25%씩 차이가 나니까 수수료 좀 많이 줘도 되는 게 아닐까요? 뭐 이제 이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본질에 집중하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성과를 내는 게 본질인 거잖아요. 수수료는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이 거의 99면 이 수수료는 한 1, 2 정도만 고려해도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거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미리 막 걱정하고, 물론 이걸 아주 장기 투자할 때 똑같은 지수로 뭐 이렇게 갖고 갈 때는 당연히 싼 거 해야죠. 싸고 뭐 거래량 많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좀 눈을 돌려서 다른 걸 본다면 그때는 본질에 집중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맥쿼리 인프라 관련돼서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인수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그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선정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쪽이 되는 거죠. 뉴스가 나왔는데, 하남 데이터 센터를 1조에 산다. 여기에 지금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지스 자산운용이 갖고 있던 거를 맥쿼리가 사는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아직 확정됐다는 아니고 아마 8천억에서 1조 정도 가격이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자산이 굉장히 좀 각광받는, 데이터 센터 자산들만 모아놓은 리츠가 미국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나 AI 산업 관련된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 데이터 센터 리츠가 나름 급부상하는 어떤 하나의 우량 그 상품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가 이걸 인수한다면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투자 구조가 어떻게 되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훨씬 중요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맥쿼리 인프라는 6%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제 구조로 만들려고 할 텐데, 이제 딜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성사가 된다,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출 채권과 보통주 형태, 뭐 여태까지 해오던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맥쿼리 인프라는 이제 맨날 배당을 90%씩 해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죠. 유상증자 추진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나 뭐 한다 그러던지 되겠죠. 이게 확정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유상증자 추진이 돼서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들은 유상증자 받은 가격보다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이었고, 유상증자 자체도 성황리에 잘 끝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받고 나머지는 그냥 신주인수권 팔아버리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배당 발표하는 거 봐서는 유상증자는 해서 주식수는 확 늘어났는데 이게 증가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주당 배당금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유상증자 자체로 뭔가 차익을 또 취하신 분들은 그것도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5원 정도는 내가 이해해주마, 다음번에 잘해라,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저희 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주가가 거의 뭐 100원, 110원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면서 그냥 뭐 10원 플러스로 끝났어요. 이건 지금 주간 단위여서 100원 빠졌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맥쿼리가 2020년에 이제 1400,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3000까지 쭉 올라갈 때 남들은 다 올라갔는데 얘만 안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2021년에 주가 지수가 3300까지 갔다가 이제 3000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던 시기에 거꾸로 얘만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맥쿼리가 좀 미운털 바뀌어서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폭포가 올라가고 있다가
배당 발표 난 다음에 좀 훅 뭐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나 뭐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고 저런 우량자산 갖고 오면 또 내가 팔고 나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약간 고민은 됩니다. 요즘 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아서 대안이 이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더 되긴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뭐 이 유상증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쓸데없는 잔소리와 맥쿼리 인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구독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독해주신 분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아직도 70%는 구독을 안 하고 계십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